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의 기일이었습니다. 37년 전 오늘 1980년 5월 24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김경호 실장 발을 딱 붙여있었습니다. 이걸 참 병아리로 이 팔을 붙이면서 자가 대국적으로 좀 정치하십시오. 자가 좀 똑똑히 모시오. 이러면 그냥 이 손에 가가지고 이 버리지 같은 친구하고 이러고 그냥 알뜰히 보고 쏘고 야단나가고 쏘고 그랬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형이 집행된 게 37년 전 1980년 바로 오늘인데요. 자, 최석호 기자. 역사가 참 아이러니하다는 말을 최근에 제가 많이 해드리는데 어제는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받고 오늘은 박재규 전 중정부장의 기일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1979년 10월 26일 자신이 모셨던 박정희 대통령을 총살합니다. 당시 술을 마시던 김재규 부장, 차지철 경호실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잇따라 쏘는데요. 하지만 37년 만에 역사적 해석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규 전 부장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유언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만끽하십시오. 그리고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7년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뤘는지 알았습니다만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서 다시 한번 국정 공백이 생겼고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첫 재판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김재규 전 중정부장 하면 마지막 법정 최후 진술에서 박근혜 당시 영예와 최태민 씨와의 관계를 시의 사유로 꼽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당시 변호인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항소 이유서를 쓸 때 당시 그 김재규 중정부장이 추가로 더 쓸 게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쓴 내용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언급하긴 그러니 내가 이유서에 쓰겠다라면서 썼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구국 여성봉사단이죠. 최태민 씨와 관련해서 전행을 일삼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에 다 모아서 대질신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질신문 자체를 매우 굴욕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영예 시절에 최태민 씨를 비호하고 나섰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영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김재규 전 중정부장이 사실상 시해를 한 원인으로, 이유로 이 최태민 씨 전행과 관련해서 제대로 막지 못했고 또 중앙정보부가 이런 것까지 내사하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반응에 상당히 실망을 하는 그 이유도 포함이 됐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최태민과 같이 우김질한 게 정말 분통하다. 이렇게 말을 남겼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최태민의 일대기를 보면 얼마나 그 분통이 쌓였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태민 1942년에 군인으로 시작해서 해방 후에는 경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찰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954년에 여자 문제가 생겨서 그것도 여러 여자 문제가 생겨서 삭발을 하고 승려가 됩니다. 그리고 1965년에는 유가증권 위조 혐의를 받고 4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1969년 종교활동을 시작했고 5년 후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 교리를 융합한 영세교의 교주가 됩니다. 바로 김재규 전 부장이 말했던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권력을 얻었고 그 유명한 대한구국선교회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과 함께 같이 맞닥뜨려서 조사를 받았다. 그 김재규, 2인자 3인자로 불렸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중앙정보부 보고서에 의하면
최태민의 혐의는 무려 44가지였습니다. 횡령 14건, 변호사법 위반 11건, 그리고 권력형 비리 13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범죄자 중에 범죄자였습니다. 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당시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받은 최태민 씨와의 대질에 대해서 굉장히 굴욕적으로 느꼈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김 전 부장의 변호인 목소리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각하야 대통령한테 그 얘기 했더니 각하가 따랐다면 물어봤겠지 그네한테. 그네 벌써 뛰니까 그럼 내가 친히 조사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김재규도 부르고 박근혜도 부르고 뭐 최태민도 부르고 했겠지. 그 친구도 했어요. 했는데 그럼 친구 해고 난 뒤에 김재규 말에 의하면 자기 말을 믿는 것처럼 사실 확인한 것처럼 보였다요. 보였는데 그 후에 아무 조치가 없기 때문에 알아봤더니 딸이 그냥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뭐 항의를 해가지고 없는 걸로 했다고. 네, 저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었는데 최석호 기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특히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는 김재규 전 중정부장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달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김재규 전 부장의 산소 모습을 보면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사형이 집행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김재규 전 부장, 사실은 당시에 굉장히 어떤 아주 범죄자로 해서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묘소도 상당히 산골 깊숙이 찾아가기 힘든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년에 한두 팀 정도 왔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일주일에 두세 팀씩 간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던 3월 10일부터 방문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3월 10일 석관신문들이 저렇게 묘지 위에 놓여져 있고요. 박근혜 부녀의 시대를 보냈다. 이러한 글귀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사진을 보면요. 일단은 시바스리갈이라는 그 양주가 좀 하나 보일 텐데, 아까 보면 그 한 병이 있었으면 그 반 병 정도가 비어 있고 잔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예, 오른쪽에 지금 보이시는 저 양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그 당시에 11.6 때 김재규 부장이 원래 간경화 때문에 술을 못 마시는데 암살 직전에 이 시바스리갈을 마시고 이제 암살을 저질렀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얽힌 일화는 이런데,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던 3월 10일 날 가면은 저렇게 사진처럼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 술을 뿌리고 남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보다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던 12월 9일 때는 3병이 놓여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3병이 모두 빈병으로 놓여 있었는데 지금은 한 병이 남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누군가 와서 저렇게 술을 놓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김재규 부장을 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국정농단 사건이 참 많은 걸 바꿔놓는 것 같은데 이현수 기자. 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친국을 하면서 최태민에 대해서 처벌을 하거나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떨어뜨리게 했다면 역사가 참 많이 바뀌었을 거라는, 결과론적이지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결과론적이지만 정말 많이 바뀌었겠죠. 사실상 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그 최태민 씨부터 시작된 두 대에 걸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 이 부분이 항상 고리가 됐었는데, 이 최태민 씨가 당시에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조치를 취했었다면 이런 인연이 당연히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국정농단까지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실제로 하는 정치권 인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김재규 전 중정부장의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형님은 오히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총으로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역설적이지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박 전 대통령이 발전을 시켰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우리가 지금 김재규 전 중정부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뭐 묘소에도 뭐 양주가 놓이고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이렇게 실제로 재평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이제 파면이 될 때까지 다시 김재규 부장에 대한 재해석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이 37주년입니다. 김재규 부장 37주기죠. 예. 37주기죠. 37주기입니다. 오늘은요, 구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추모 행사가 열렸었고요. 그리고 김 부장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모금하는 그런 포털 사이트의 모금도 성공이 됐고요. 또, 일단 명예회복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설립이 돼서 현대사 콘서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모금한다는 건 무엇에 쓰기 위해서 좀 모금을 하는 건가요? 예, 김재규 부장을 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념 사업들을 기념 하기 사업들을 위해서 하기 자체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임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지자들의 그런 성원을 모아서 지금 1,000만 원에 다 모였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움직임이 있지만 여러 정부를 걸치면서도 아직까지 김재규 부장의 그 혐의가 내란 목적 살인죄거든요. 아직까지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이 죄를 아직 벗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때도 역사 재평가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지만 예, 맞습니다. 그때마다도 김재균 전 중정부장 이름이 거론됐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란 목적 살인죄 아직 벗지 못했거든요. 예. 자, 우리 최석호 기자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역사 재평가 움직임에 대해서 최 기자 시각은 어떻습니까? 예, 내란 목적 살인, 내란을 목적으로 해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고 명예회복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열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최석호 기자. 그런데 박정희 정권에서의 김재규 전 중정부장, 그 딸인 박근혜 정권에서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참, 그 권력의 화무시비롱이라고도 하는데 아이러니한 것도 같습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들 최측근들 역사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권력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역사는 사실 속된 말로 흑역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잔혹한 결과가 불러일으켜져 왔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2인자였죠. 이기붕 총리는 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에 가족 집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씨의 양자로 이기붕 씨가 이강석 씨를 보냈는데 하야 후에 이강석 씨가 이기붕 씨 집에 가서 모친과 부친을 쏴 죽이고 동생까지 쏴 죽이는 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죠. 장세동 씨, 전두환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면서 영역의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12.12 쿠데타 그리고 5.18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이 돼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그닥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육공의 황태자죠. 떠오른 태양이라고 불렸던 박철원 전 장관. 슬롯머신 업자들에게 돈을 받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감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의 일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지금도 정치계 입문을 꿈꾸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소통령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직계가족 중에는 최초로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기업들로부터 46차례에 걸쳐 무려 3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고요.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이죠. 노건평 씨는 당시에 봉화대군이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개입 그리고 남산국 대우건설 사장의 연임 청탁 등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각종 구설수에 시달렸는데 결국은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관여를 했다가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는 저희 중에 가장 젊은 기자인데 네. 저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김현철 씨나 노건평 씨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두환 대통령의 측근, 최측근이자 신보기를 불렸던 장세동 씨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야말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서 또 화제가 됐던 인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을 좀 빼놓을 수 없는데 저도 오공화국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봤거든요. 예, 제가 좀 더 리서치를 좀 해봐서 조사를 그 했는데 드라마 자체도 굉장히 오래된 건데 예. 아는가 보군요. 예, 좀 다시 한번 돌려봤고요. 충분히 좀 조사를 해서 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전두환 전 대통령과 장세동 당시 전 안개부장이 좀 운 좋게 좀 살아남은 케이스였거든요. 무려 현장에 있던 우리나라 정부 인사들 17명이 순직했던 끔찍했던 폭탄 테러였습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판결이 났죠. 그런데 이 장세동 전 안개부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가다가 차량이 좀 고장이 나서 또 택시를 잡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서 지금 이 폭탄 테러를 사실 운 좋게 많이 피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뒤에는 장세동 전 안개부장이 자신이 이 테러를 막지 못했다라는 것에 큰 책임을 느끼고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아무래도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정 때문인지 전두환 전 대통령 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생사고락은 좋았는데 나쁜 길로 빠져가지고 또 화제가 됐기도 했었습니다. 예. 1980년 50 청문회 때 노무현 당시 통일민주당 의원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의 설전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어떤 정치자금을 대통령이 받았다면 불법인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죠. 그건 어느 나라 정치사회든 지금 정치자금을 하고 해서 합법적으로 하느냐 공개적으로 하느냐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겼습니까? 증인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인신을 의하시지 말고 인신 공격이 아니고 증인이 오늘 그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난 겁니다. 자, 최석구 기자, 저 청문회 지금 당시 노무현 의원이 추궁하고 있는 게 이래재단 사건을 갖고 추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50 청문회 때 장세동 씨가 사나이는 자신을 알아준 사람을 위해 죽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뭐든 다 죄를 뒤집어 쓰겠다는 각오를 펼치기도 했는데 이게 역설적이지만 최근에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이유가 있죠. 바로 최순실 때문인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세동 씨 같은 경우에는 선고를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리만큼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국정농단 사태 재판을 보면 참 장세동과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수석으로 불린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을 토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다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전 전 차관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불리한 증언을 하면서 자신에게는 유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이 정부에서는 전두환 때 장세동 같은 사람 하나 없냐? 참으로 비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달리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사람 관리를 못했는가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또 아이러니한 얘기를 이어볼까요? 이번엔 현대